제5회 전국 기록인조회 실시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한국 기록학회의 공동기록에서 발견한 개인들의 삶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문은 개인 기록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매우 재미있는 논문들 적혀이 발표가 되는데요. 먼저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외대 김명훈입니다. 발표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발표자분들께서는 발표 시간을 한 25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예. 그럼 발표 시간을 25분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토론 시간을 10분에서 길으면 10분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은 토론에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시간 정도에 따라서 잠시 5분 정도 휴식을 하고,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시작에 앞서서 플로어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조용하거나 써려간 분위기가 나오는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요. 좀 미리 발표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발표로 김영삼 미디어센터 책임연구원으로 계신 김성호 선생님께서 감시와 증명,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속에 담긴 국가와 개인에 대한 제목을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공동기록 속에 국가와 개인은 어떻게 다루고 있고 또 개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필요를 보여왔나를 유족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도 기록학대회에서 와서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기록학대회의 전반적인 발표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첨단이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저는 역사 쪽은 예스럽게 말합니다. 앉아서 발표문을 조금 읽는 방식이 좀 될 것 같은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된 이유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인간학살 조사관으로 5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는 기관 단위에서 경찰 단위 조사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는 국민고등학교 학살 사건의 담당 조사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국민고등학교 사건 중에서는 저는 울산 고등학교 사건하고 김해 고등학교 사건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또 부산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고 김해 일본이 지금 부산 시민들이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쟁난이 김해 기획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록의 탄생인데요. 현대사에서 기록은 국가가 생산했고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표문을 보시면요. 1948년 정수리 이후에 국가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생산하는데요. 대부분은 경찰이 생산을 했습니다. 미군 자원은 남한에 진주한 직후에 일제경찰을 출신의 현장 복귀를 지시했는데 이는 이제 일제경찰이 가장 반대한 신원 정보, 요즘 말하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립경찰 기록은 일제와 미군정 영향을 모두 받았지만 일제형이 훨씬 컸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지방경찰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력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기록은 당시 이력서를 모아놓은 것인데 자료 형태가 특이합니다. 용지는 얇은 밀봉지에 7관구 경찰서라고 인쇄되어 있고 이력서의 내용은 일제시대 경찰 이력서를 그대로 번역해낸 상태였습니다. 형식은 미제, 내용은 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국립경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은 명부입니다. 주로 이제 남로당 명부, 청년 동맹 명부, 독립당원 명부 등 좌익과 중간파, 남북 협상에 참가한 세력들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검찰에도 이첩되어 관리되었고요. 48년 10월 10일 여순 사건 이후에는 군이 집중적으로 신원 기록을 수집 관리합니다. 원래 미군정은 조선경비대, 국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를 모집할 때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 이후로 좌익들이 군대에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광범위한 신원 정보를 경찰로부터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촉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49년 들어서 정부는 새로운 명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국민구도연맹은 명부입니다. 이건 제가 샘플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다 보이지 않은 것일 텐데 울산군 온양면 보령면 명부인데요. 보령 울산군 온양면 명원 명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세포명, 그리고 가입일자, 이름, 여기는 생년월일이고요. 잘 안 보이는데 직업이고요. 이거는 정당, 가입한 정당, 본적, 주소, 기고. 기고는 유치원에서 학력을 이제했으니까 소졸, 국민학교 조이고요. 여기는 이제 무학적 불치야 이렇게 써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과거의 활동을 기록했는데 여기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여기 농종원이라고 되어 있죠. 농민조합 명원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남로당이라고 보이시죠? 남송로당. 이명천, 문제육 청년동네 이렇게 과거 활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명 같은 경우에는 남로당 조직 자체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민구도연맹은 독특하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로당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국민구도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기존에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포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그 방식을 차용해서 국민구도연맹을 조직했는데 처음엔 이 정도의 신원 정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가족은 여기 있죠. 최초의 기록, 국가의 기록에는 가족은 없습니다. 본인의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구도연맹 연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구도연맹원이 되면 뭘 하냐면 맹원증이라는 걸 줍니다. 이건 뭐냐면 당신은 국민구도연맹원이라는 뜻인데 맨 그 42쪽 맨 아랫부분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데 동시에 정부는 40년 10월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신분증 내로 도민증이라는 걸 지급합니다. 근데 국민구도연맹원들은 도민증을 지급하지 않고 국민구도연맹원 명원증이라는 걸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증 활성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좌익분자가 아니라는 증명서고요. 그래서 이 도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합법적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반면에 국민구도명원들을 좌익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온전한 국민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명원증은 사실 그동안 발견된 게 한 번도 없다가 진화의 조사 과정 최초로 발견된 기록입니다. 이 기록도 셀프로 제가 잠시 이것이 명원증인데요. 이거는 발급번호고요. 국민구도연맹 명원증이라고 주의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본적과 주소, 이름, 그리고 발급한 날짜.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지역의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의 이름이고요. 자세히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잠시 읽어드릴게요. 밑에 주의사항이라고 보이시는데 본증은 기명 본인의 본인이 항시 휴대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원들은 이 명원증을 이렇게 가지고 다녀야지 신분 검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도로 옮기거나 아니면 죽었을 경우에는 명원증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원증 같은 경우도 존재는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다가 경북 보령 지역의 유가족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본은 가지고 왔는데 원본은 다시 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이 원본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서 현재 이거 사본만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 이 명원증 단계까지도 역시 이제 간단한 자기의 신상 정보들을 공공기록에서 이제 담고 있죠. 다른 점은 사진을 담기 시작했다는 점이 명원증의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전쟁과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쟁은 한편으로는 기록의 무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적에게 이룰 수 있는 모든 기록들을 파기하기 되죠. 근데 동시에 새로운 기록들도 탄생하는데 전쟁 개시된 6월 25일부터 내무부 치안국장의 경찰청인데요. 몇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생산합니다. 이 문서들이 이제 국가와 개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바라봤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서인데요. 국가는 비상국제에 따라서 유시적인 연구, 부정령 연구 등을 기초로 해서 이들을 비상 소집해서 구분했습니다. 이 명부에 있던 개인은 국가의 입장에서 잠재적인 적으로 취급되었는데 문제는 이들이 과연 적이었는가라는 의문을 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연맹을 가입할 당시에 경찰들은 일정한 인원들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성과주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좌익이 아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신을 준다해서 가입한 사람도 있고요. 쌀 대우를 준다해서 가입한 사람도 있고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원이 보도연맹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실제로 좌익 전향자가 전혀 아닌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근데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앞에서 보도연맹 명부에 적힌 사람은 모두 다 구금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 기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단순한 정보관리처럼 생각이 됐는데 전쟁이 시작하니까 이것이 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그런 기록이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3쪽 아래쪽인데요. 우선 좀 전에 아까 보여드린 보도연맹 명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맨 밑에 줄부터 보면요. 전쟁은 기록 성격을 전복시켰습니다. 사실 보도연맹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건 관변단체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관변단체의 명부는 국가의 공천이 살상으로 돌려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보도연맹 학살에 대한 청년단원들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근데 전쟁이 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도연맹을 잡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인민군이 내려온 다음에는 살아남은 보도연맹과 유가족들이 대한청년단을 잡고 다닙니다. 근데 그 기초가 된 명부가 무엇이냐면 대한청년단원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록의 다른 특징이 보여지는데요. 52년 내무부가 작성한 녹국자 중에서 가장 많이 납득된 게 대한청년단입니다. 전쟁 직후에 개인에게 보도연맹 명부는 죽음의 기록이었고 대한청년단 명부는 생존의 기록이었는데 인민군 점령 후에 이 두 기록의 성격이 바뀝니다. 보도연맹 명부가 생존의 기록이고 대한청년단 명부가 죽음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현대사 기록이 가지는 특징은 기록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록이 개인에게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기록의 이중성은 역사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다음은 감시와 처벌인데요. 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엔화사 유족들은 당연히 침묵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4.19 혁명이 일어나자 유가족들이 대대적으로 지상으로 나와서 진상규명 활동과 유해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5.16 쿠데타로 좌절되죠. 이후에 국가는 민간화 수들을 특별히 더 감시하게 되는데요. 전쟁 중 51년 9월부터 정부는 보도혁명과 가족들을 조사해서 행방불명된 보도혁명 및 그 가족 조사 명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구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인데요. 행방불명된 보도혁명 미시라는 뜻입니다. 그 가족 조사 명부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는 너무 만든 사람을 굉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본적, 성명, 본적, 주소, 소속 정당, 단체 및 사람 글자 잠시만요. 글자 표현하자. 이게 더 낫겠네. 이거는 재산 정보를 나타낼 건데요. 이거는 학력관계고 직업이고요. 이거는 검거 행방불명 당시에 행방불명 날짜와 잡혀간 기관을 쓴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제 다른 동생이죠. 그리고 그 사람 이제 나이가 기록됩니다. 이 사람은 육군 CIC라는 것에 잡혀간 사람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국군 기무사령부 같은 뜻입니다. 51년도에 만든 이 기록의 특징은 기존에 있던 신상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언제 행방불명했는지 날짜와 장소, 피납 기관이 기록되어 있고요. 최초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기록 속에 그 사람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기록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말이죠. 이 명부의 상단에 항상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행불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요. 처형, 현존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존. 현재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기록이지만 이 기록은 이 사람이 육군 CIC의 이 날짜에 잡혀가서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는 국가 입장에서는 개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것이 저희 조사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의 가족까지 써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 중에 유가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국가에서 촬영한 사람을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의 역할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죠. 이런 기록들의 특징들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72년에는 이 기록을 업데이트해서 대공 바인다라는 기록을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독립가옥, 감시대상자 식당, 거주부락, 민주부락. 민주부락은 몽골한 국민들이 사는 부락이라는 뜻입니다. 자연부락회나 사찰 전과자 명부, 유시차림 명부, 취향자 가족 명부, 보도혁명 명부, 관찰보고 대상자 명부.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을 행적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감시 등급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역을 민주부락, 감시 대상자 식당 거주부락. 부락 단위로 아예 규격을 짓는 거죠. 개인만이 아니라 개인이 사는 마을을 어떤 하나의 잣대를 정해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국민과 제2국민으로 구분해서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게 전두환 정부의 등장인데요. 광주항쟁이 진압된 직후에 전두환 정부가 실험 기록을 정확적으로 재생산합니다. 80년 9월에 관계 기록을 다시 실질 조사를 해서 경미한 구역자를 제어하고 전국적인 실험 기록을 집대성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전국에 있던 이런 기록들이 치안보건부의 정보 일반 수집이 돼서 전국의 모든
신혼기록이 들어오면 신혼기록 편람이라는 책자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도별로 되어 있고 다시 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80년 전두환 정부가 전국의 모든 국민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신혼기록 편람을 만듭니다. 이 관련 기록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청도경찰서에서 나온 신혼기록 편람의 일부인데요. 사실 조사서라고 되어 있고 80년 11월 12일이죠. 전체적인 기록을 생산하기 전에 이 기록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조사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주소 먼저 기본적으로 기록했고요. 여기에 과거 행정이 나오는데 48년 7월 10일 남노당에 가입하여 각종 정보 제공 및 문서 연락 등 활약하다가 50년 3월 24일 후 구역 호림부대에 의해 처형된 부대라고 했습니다. 호림부대는 우리 청년단체가 준군사화된 부대라고 보시죠. 정규 육군부대가 아니라 육교부대. 기부라는 6.25 당시 처형자라고 써야 되고요. 이 밑에는 가족들에 대한 감시 내용입니다. 성분은 어떠하고 국가 정책이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존에서 보다 문서 형식 기획되어 있는 공문서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고, 본인의 과거 행적도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가족의 행적까지 정확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계획을 다루는 층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폭이 깊어지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급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3급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제 전두환 이후에 전국적인 신원 기록을 만들어서 개인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배제와 침묵인데요. 기록에 대한 개인의 태도라고 할 때 이 개인은 유족을 말합니다. 유족은 기록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 형태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침묵이고 두 번째는 증명입니다. 첫 번째 침묵은 뭐냐면, 침묵, 4번의 두 번째 말입니다. 침묵은 감시받는 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국가는 면담까지 설치된 경찰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감시했고요. 감시에 끝나지 않고 가족들이 연좌제를 통해서 연쇄 처벌을 합니다. 연좌제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고요. 연좌제 피해 사례를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유족 이모 씨는 1970년 신혼부대를 속이고, 이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저희가 지서로 옵니다. 지서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음식을 제공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보내면 돼요. 해당 없음이라고 분해에 있는 경찰서로 보내면 신혼저희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시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 입사를 했는데 73년 상급자가 이 사람을 불러서 신혼에 문제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의 공식 출항을 포기하고 평생 택시 운전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런 양상들은 아주 많습니다. 이 양반은 오히려 좀 보통 정도의 그런 삶의 행정이고요. 아주 비극적인 집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살을 하고 이혼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유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정치가 개인의 정상적인 사회 진출을 차단하면서 이게 또 문제는 2세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모델명으로 좋았는데 나는 국가에 대한 정치를 받는 건 또 싫어요. 내 자식이 다시 국가에 대한 정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은 공무원 시험 통과 안 해요. 사실 볼 수 없지. 이 사람들은 자영업밖에 없습니다. 이 자영업밖에 못하니까 당연히 금도 못 모으고 그 밑에 다시 쓰는 또못 배우고 이것이 2세, 3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쪽은 넘어가는데 은밀부 감시의 본질은 제한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국가는 이들을 단순히 감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법률로 배제하고자 했고요. 유족들은 신혼부회를 거치면서 사회와 법률로 유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와 국민은 유족들과 관계를 차단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열어줬죠. 그들은 국가의 당시에 침묵함으로써 배제에 동참합니다. 국가는 반복적인 신원을 통해 유족들에게 국민의 안위를 각인시켰고 스스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족들은 국가가 성리되었고 인생과 가족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는 정신의 원인적인 각인되었는데 변화는 침묵과 동시에 내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치유인데요. 기록에 대한 개인의 두 번째 태도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명은 유가족 스스로가 난 유가족이다라고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인데 주로 열린 공간에서 등장합니다. 사회부터 한번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 이후에 다시 나타나겠죠. 제가 이제 조사했던 여러 사건 중에서 울산보다는 사건을 샘플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장 변호사적인 시청이 제일 많았던 지역이라서 가장 먼저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제가 바로 전에 있는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울산의 지역사를 한번 내려왔는데 유족분을 만났어요. 근데 유족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아버지가 그런 명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좀 후속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전국 유족회가 다시 결성되어 있었거든요. 거기 연락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고 살았죠. 그럼 다시 진화회가 만들어져서 들어갔는데 울산을 내려가 보니까 그 만났던 분이 울산 유족 회장이 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0명 넘는 유족들을 모아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또 그래서 더 차이가 났던 사건이죠. 이 사건 조사 중 75년 울산경찰서에 생산한 최영자 문구가 발견됩니다. 이거 제가 생각나 왔습니다. 이게 최영자 문구. 김해경찰서인데요. 70년대에 만든 제목은 이렇게 안에 제목이 이교당시 최영자 및 동연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최영자고요. 이쪽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 50년 8월 최영 날짜인데요. 보시면 가족에 관한 정보가 훨씬 구체적입니다. 주소, 전적, 생년월일, 직업, 성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울산 사건이 조사된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민간학 사건에서 최초로 대통령이 사과한 사건이 울산 부대혁명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이 기록이었거든요. 50년 8월에 죽였다는 날짜가 기록된 이 문서. 이 문서가 나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신청한 이 문서예요. 이 문서에 있지만 자기가 유가족이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피해주기 많으니까 신청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이 문서가 딱 발견되고 이것이 유족들에게 퍼지니까 울산에 있던 사람 말고 울산에서 객지를 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서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서 쓸 때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로 결국 나중에 확정이 됩니다. 신청을 했던 안 했던. 근데 진주단위 사건의 기본적인 조사 진행은 신청한 사람들이 하나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민대행 사건은 직권조사라고 해서 신청하지 않아도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피해자들은 정식으로 국가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 기록은 사실은 이 기록이 없었더라면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 못 받죠. 그리고 울산 사건은 최초로 사과도 받았지만 최초로 국가배상 판결도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시작으로 해서 다른 유족회들도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이 기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가 개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런 열린 공간 속에서는 이 기록이 다시 개인에게 삶의 개인의 명예와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중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이 국가의 기록이라는 것은 결코 이제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 하나만 더 기록을 보면요. 이건 울산 사건 조사관에서 나온 제적분물입니다. 제적분물은 사망한 사람들에 관한 주민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사망자고요. 이 사람의 동생이 신청한 사건이고, 이 사람은 고대인명원도 주는 사람인데, 여기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제가 여기 기록에다 써놨습니다. 서기 1950년 7월 5일 오후 8시, 울주군 온양면 소재 대운살록에서 사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 이름입니다. 이 기록은 왜 중요하냐면, 사망 날짜와 사망 장소를 유족이 제적등본을 기록합니다. 보통 어떻게 기록하냐면 전쟁 전에 사망했다고 제적등본에 신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에 사망했으면 부대병으로 죽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후에 사망했을 때 사망 신고를 전쟁 전에 사망했다고 신고를 합니다. 이 유족은 시간과 장소와 날짜까지 정확히 제적등본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로 확정되는 데는 이 제적등본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절이나 전두환 정권의 이 감시의 세월 속에서도 일부 유족들은 자신들의 피학살, 우리 가족의 피학살 사실을 국가 기록에 스스로 은밀하게 증명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소극적인 전환이지만 굉장히 당시에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록이지만 여기서 또 개인이 자기의 적극성, 능동성을 발휘해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증명해 왔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에 대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토론 과정에서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좀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